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약 1,500회에 200만 명이 만세운동에 가담했습니다. 대단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엄청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녀는 주동자로 몰려서 체포되었습니다.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녀에게는 이런 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나를 얼마나 고문했는지 물과 고춧가루를 코에 넣고 가마에 말아서 때리고 머리를 못 쓰게 해야 이런 운동을 안 한다고 시멘트 바닥에 구둣발로 머리를 차고, 그러나 내 정신은 똑똑해서 너희가 할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내 속에 품은 내 민족, 내 나라, 사랑하는 이 생명만은 너희가 못 빼내리라 하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강 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벌써 69번째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했다. 김마리아입니다. 김마리아라는 이름 들어보셨는가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입니다. 눈치채셨다시피 김마리아는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녀에 대한 칭송을 늘어놓는 많은 분들의 말을 통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김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김마리아는 끝끝내 굽히지 않고 애국운동을 한 신여성 애국자다. 안창호 선생님은 김마리아 같은 여성 동지가 10명만 있었던들 한국은 독립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코필드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석호필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스코필드는 우리나라 3.1 만세운동을 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보복 사건이었던 제암리 학살 사건을 세계에 알린 인물이죠. 스코필드는 김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제가 잘 압니다. 한국 여성 애국자로 제일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녀를 내 누이 동생이니 가석방해 주어야 하겠소 하고 일본 총독에게 직접 말한 기억이 나고 말고요.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마리아는 우리가 잘 몰랐던 분이지만 대단한 분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서대문 형무소의 모습입니다. 서대문 형무소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이 3.1 만세운동이죠. 서대문 형무소의 8번 방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다면 그 옆 5번 방에 김마리아 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마리아의 삶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김마리아는 1892년 황해도의 소래마을 김참판댁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소래마을이라 그러면 한국인이 교회를 처음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김마리아의 부모님 역시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김참판이라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들이었고요. 무엇보다 만석군 집안이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죠. 그런데 김마리아는 위로 언니 둘, 이렇게 부모님은 딸만 셋 두었습니다. 만석군 집안이니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딸밖에 없으면 첩을 드릴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양자를 드리는 것도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마리아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으셨죠. 뿐만 아니라 딸 셋을 아들 못지않게 열심히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마리아의 집안은 아주 이름난 독립유공자의 집안입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습니다. 우선 김마리아의 셋째 삼촌은 김필순이라는 독립운동가이고요. 김필순은 우리나라 세브란스 의학학교를 1회로 졸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첫째 고모부였던 서병호는 신한청년당의 당수였고요. 셋째 고모와 셋째 고모부인 김규식, 부부 독립운동가입니다. 김규식은 신한청년단의 일원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베르사유 조약이 있을 때 프랑스로 달려가서 우리나라의 독립청원서를 전달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제가 지난 강의 몽골의 슈바이처라고 불린 이태준 열사 강연을 할 때 여기에 있는 김필순과 김규식 선생님이 언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름난 독립운동가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김마리아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셋째 삼촌이 있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유명한 민족학교였던 정신여학교를 다녔죠. 18살에 정신여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우리나라가 국권이 피탈되던 해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첫째 언니가 있던 광주로 가서 수피아 여학교의 교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신여학교의 교사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그녀는 독립운동가의 집안의 딸로 태어나서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여학교의 교사로 있으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죠. 그녀의 동경 유학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녀를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른 유학생들과 달리 기모노를 입지 않고 한복을 고수했기 때문이죠. 한복을 입은 그녀, 여기 있습니다. 한복을 고수했던 그녀, 동경 유학 시절에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동경 유학생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동경 유학생 학우회가 조직이 되었고요. 그와는 별도로 동경 여자 유학생 친목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동경 여자 유학생 친목회는 그녀의 막내 고모였던 김필래가 이 단체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모에 이어서 1917년에는 그녀가 동경 여자 유학생 친목회 회장으로 추대가 되죠. 그리고 동경 여자 유학생 친목회에서는 여자계라는 잡지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여자 단체에서 발간한 최초의 잡지라고 보면 되겠죠. 동경 여자 유학생 친목회 회장이 김마리아 지사였다면 그 총무 역할을 신여성 나혜석이 담당을 했습니다. 나혜석은 화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작가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신여성인데요. 나혜석은 그 당시에 조선 여자도 사람이 될 욕심을 가져야겠소, 이런 글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당찬 모습이죠. 그러니 동경 여자 유학생 친목회에서 얼마나 여성운동에 앞장섰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복만 고집하던 그녀가 기모노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눈을 피해서 기모노를 입고 일본 여자인 척하면 활동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그 당시 동경에 있는 유학생들은 28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마리아 여사는 그 28 독립선언을 여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함께 준비를 했던 거죠. 그녀는 나라의 독립에 남녀가 따로 있느냐, 술에도 2바퀴로 가야 잘 굴러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도 남자 못지않게 독립운동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8 독립선언의 대표자 명단에는 11명의 남자 이름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왜 여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느냐 하고 불만을 가졌죠. 하지만 그 덕택에 그녀는 체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사람의 입에서 김마리아가 28 독립선언의 독립자금을 제공한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그녀도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자들은 조력자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녀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여자들이 사회적인 문제에 목소리를 높인다?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굉장히 봉건적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덕택에 그녀는 풀려나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됩니다. 기모노를 입고 국내로 들어온 거죠. 28 독립선언 때문에 일본의 감시가 삼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기모노를 입고 기모노의 허리띠, 이걸 오비라고 합니다. 이 기모노의 허리띠는 길이만 해도 3, 4m에 이르릅니다. 기모노의 허리띠를 조여야 옷을 여밀 수 있고 또 장식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오비를 풀게 되면 옷이 그냥 해체가 돼버립니다. 속옷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 여자들의 오비를 풀고 감시를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오비 안에 독립선언서를 숨겨서 국내로 들어오게 됐죠. 그 당시 독립선언서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이런 내용을 담은 독립선언서 10여 장을 민홍지라고 하는데 습자지라고 보셨죠? 이 습자지란 얇은 종이에 적어서 허리띠 안에 숨겨서 가지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게 일본의 도쿄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모노세키항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합니다. 부산에서 그 독립선언서를 백산성에서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만세운동을 독려했고요. 광주로 가서 그녀의 언니가 있고 고모가 있는 곳에서 역시 독립선언서를 인쇄해서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전달했고 황해도 지역까지 가서 만세운동을 독려했습니다. 그녀가 띈 임무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독립선언서를 국내에 전달하는 일, 그리고 만세운동에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 그렇게 2가지 임무를 띠고 그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3.1 만세운동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렇게 3.1 만세운동에 불씨를 전하러 국내에 들어왔고, 그녀 덕택에 3.1 만세운동은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약 1,500회에 200만 명이 만세운동에 가담했습니다. 대단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엄청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녀는 주동자로 몰려서 체포되었습니다. 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녀에게는 이런 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인들이 나를 얼마나 고문했는지 물과 고춧가루를 코에 넣고 가마에 말아서 때리고 머리를 못 쓰게 해야 이런 운동을 안 한다고 시멘트 바닥에 구둣발로 머리를 차고, 그러나 내 정신은 똑똑해서 너희가 할 대로 다 해라. 그러나 내 속의 품은 내 민족, 내 나라, 사랑하는 이 생명만은 너희가 못 빼내리라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똑똑한 여자는 필요 없다고 그녀의 머리를 구둣발로 차고 대나무로 그녀의 머리를 끈질기게 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한쪽 고막이 나갔고 귀 속과 코 속 그리고 미간에 고름이 차이는 고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고문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다 돌아가셨죠.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해서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렇게 모진 고초를 겪었지만 이후 그녀는 오히려 독립운동의 주체로 앞장을 섰습니다. 3.1 만세운동에 끌려간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그 남은 가족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독립운동으로 이끌기 위해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 단체를 만들면서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인들도 국민 중에 한 분자다. 빼앗긴 인권을 찾고 빼앗긴 국권을 회복할 최대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 부인들에게는 오직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굉장히 신념에 차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전국에 15개의 지부를 두고 회원만 2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과 한 달 만에 6천여 원을 모금을 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이들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전국적인 비밀 결사 조직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활동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배신자가 나왔기 때문이죠. 배신자로 인해서 갑자기 이들은 체포되어야 됐습니다. 회장이었던 김마리아, 그리고 총무였던 황에스터, 그리고 부회장이었던 이혜경 지사, 이들은 대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의 중앙과 지방의 간부 52명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만큼 단단한 비밀결사 조직이었던 거죠. 하지만 순식간에 이렇게 체포되었고 그들은 책임은 저와 간부들이 질 겁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애국부인회 활동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여성교육운동이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책임을 떠안고 일본의 취조와 고문을 감당했습니다. 일본의 재판관은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조선의 독립을 생각해 왔는가? 한시도 독립을 생각하지 않은 일이 없다. 그러자 재판관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어째서 남자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나? 그러자 그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세상이란 남녀가 협력해야만 성공하는 것이다. 좋은 가정은 부부가 협력해서 만들어지고 좋은 나라는 남녀가 협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많은 고문에도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 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재판 공판 기록입니다. 김마리아가 더욱 가증한 것은 검사에게 신문을 당할 때 거만하게 나는 일본의 연호를 모르는 사람이라 하면서 서력에 1900 몇 년, 1920년, 1921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의 눈에 일본 제국이라는 것은 없고 일본의 신민이 아닌 비국민적 태도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기 1920년, 1921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와 몇 년, 그렇게 일본의 연호를 이야기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나는 일본의 연호는 모른다 하고 일본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당당한 그녀였기에 일본의 고문은 더욱더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진 고문으로 목숨마저 위태해졌습니다. 당시 독립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애국부인회 수령 김마리아 여사, 적의 악형으로 두부에 고름이 뇌에 이르러 살 길이 없다. 그녀가 위독하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스코필드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게 그녀의 석방을 압박했고 일본 역시도 그러한 일들이 부담이 되어서 결국 그녀를 풀어주게 됩니다. 애국부인회 수령 김마리아의 병세가 위중하게 되어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하고자 경성에 오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귀와 코에 고름이 차여서 수술을 받아야 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무려 2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로 고름을 다 긁어내면 또 얼마 후에 다시 고름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됐습니다. 계속 고열에 시달렸고 신경쇠약도 심해져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으로 망명해 가기에 이르릅니다. 기모노를 입고 귀국했던 나는 이제 치파오를 입고 망명하려 한다. 일제의 감시를 무사히 벗어날 수 있을까? 병든 몸으로 상해까지 살 수 있을까? 그녀는 무려 한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드디어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걱정했고 특히 상해에 있던 그녀의 첫 번째 고모와 세 번째 고모가 그녀를 극진하게 간호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기력을 회복했죠. 기력을 회복한 그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최초의 여성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김구 선생과 함께 황해도 지역의 대표로 당선이 되었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임시정부의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의 방향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많은 독립운동 단체에서 120여 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임시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무려 5개월간 이어지는 논의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들은 창조론이라 그래서 새로이 임시정부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로 안창호 선생님을 비롯한 몇몇 이들은 개조론이라 그래서 임시정부 방향을 바꾸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 역시도 안창호 선생님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내의 국민들이 상해에서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기뻐하면서 금전도 아끼지 않고 적의 악행에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외지에서 정부를 반대하던 자들도 국내에 들어와 모금을 할 때는 모두 임시정부의 이름을 팔아야 할 정도입니다. 또한 적이 상해 정부가 몰락했다고 선전을 해도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수의 국민들이 믿고 따르는 정부이므로 잘못된 것은 고쳐서라도 이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호소했지만 임시정부는 하나로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채 국민대표회의는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해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병세가 좀 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안창호 선생님이 그녀를 많이 걱정했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김마리아 지사에게 중매를 제안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 곁에서 누군가가 보살펴주면 좋겠다 하고 결혼을 제안했죠. 그런데 김마리아 여사는 고문으로 피폐해진 몸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마리아 지사도 관심 있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국민대표회의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가였던 김철수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눈치챈 주위의 분들이 김철수와의 혼인을 제안을 했었죠. 김철수 역시도 김마리아 지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국내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김마리아 지사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그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마리아 그 사람은 애국 부인회 회장이다. 그런데 나한테 시집 오면 첩이 된다. 조선이 낳은 혁명 여걸이었던 그녀를 한낱 첩으로 만들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해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했고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3.1 만세운동에 불씨를 전달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조선의 혁명 여걸이 되어서 이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우리가 힘을 가지려면 여성도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조국 독립을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독립이 설치될 때까지 우리 자신의 다리로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의 투지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파크 대학을 졸업했고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여성들을 독립운동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운동에도 앞장을 섰죠. 그녀가 만든 단체가 근하회였습니다. 이 근하회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역시 독립운동을 지원해 주었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녀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많은 고문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수시로 귀와 코에 고름이 들어차서 고통스러웠던 몸이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그 누구보다도 당차고 밝지 않나요? 저는 그 표정에서 그녀의 정신력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평범한 삶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비록 족두리는 쓰지 않았지만 결혼한 거와 다름없죠.
무슨 말이냐고요? 일본인 재판관이 현모양처가 되라고 했을 때 나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대한의 독립과 결혼해서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보통의 여성들과 달리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서 나라의 독립운동에 그리고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녀도 국내로 귀국할 수 있게 되었죠. 그녀는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에서 활동했던 그녀의 전적 때문에 일본의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마르타 윌슨 여자신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교를 앞세워서 일본의 눈을 피해 독립운동을 해야 됐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요. 계몽운동에 앞장섰고 무엇보다 여성운동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성 전도회를 이끌면서 2만 7천여 명의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했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신사참배에 거부하면서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었죠. 그러다 그녀는 고문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1944년 3월 13일 눈을 감았습니다. 1년여 후에 있을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죠. 그녀의 마지막 유언은 화장해서 대동강 물에 뿌려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녀의 불꽃 같은 삶은 그녀가 다녔던 그리고 그녀가 교사로 있었던 정신여학교의 김마리아 기념관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가면 그녀의 소중한 유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저고리입니다. 그런데 그 저고리의 앞섭을 한번 보시겠어요? 앞섭의 좌우가 다릅니다. 그녀는 일본에 의해서 인두로 오른쪽 가슴이 찢어지는 그래서 오른쪽 가슴을 절개해야 되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고리를 만들 때 앞섭의 좌우의 길이를 다르게 해야만 입었을 때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런 그녀의 저고리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이 다하는 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이 소원하던 대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삶을 살았던 걸까요? 그 당시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오늘만큼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요구에 답할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